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제국주의가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구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열망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민주주의의 소망이 잠시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일본에서는 요시히토 천황의 대정 민주주의가 선포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정치 제도는 바로 이 대정 민주주의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이 세계사에 등장하면서, 자세히로는 히틀러가 세계사에 등장하면서 전체주의 또는 군국주의라는 것이 어린 민주주의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새싹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제국주의보다도 더 강한 인간의 정치체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신의 섭리로 진행되는 세계사는 이를 또한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을 삽시간에 나치의 전체주의 헌법으로 개정한 히틀러는 대통령과 총리의 두 직분을 다 담당한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를 독일에 병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폴란드에게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가 제창한 나치 독일의 이념은 범게르만주의였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조상을 탐구하면서 유대인들과의 차별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말살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게르만 민족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생명의 샘, 레벤스보른이라는 비인도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다는 것을 망각하고 인간의 의지로, 임의대로 게르만 민족을 급히 번성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지구촌의 세계 경영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이 함께 동조하여서 그들은 나치 독일의 이념을 명치 유신 때처럼 직수입하였습니다. 그래서는 나치의 전체주의 헌법을 토대로 하여서 군국주의 체제를 강화하였던 것입니다. 히로히토와 히데키 도조의 정치는 그대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정치체제의 복사판이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태인 탄압은 그 유형이 일본인들의 조선인 탄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에서 여기에 대한 세계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을 수가 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940년 9월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3자 주축 동맹을 맺기에 이릅니다. 그것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세계 주축 동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전체주의 정치 이념으로 전 세계를 능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히데키 도조는 이러한 3자 동맹을 가지고 지구촌의 세계 경영의 조정관을 자기네들 손 안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20세기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3자 동맹과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의 연합국과의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국은 그 당시 인구가 7억으로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면적으로는 4,750만 평방킬로미터의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3자 동맹을 맺었던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고 이탈리아와 일본을 합하여서 2억 6천만 정도의 인구였으며, 면적으로는 60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구의 비율은 2.7대 1이었고
면적의 비율은 7.5대 1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1938년도 통계의 경제력으로 비교해 보자면 연합국 측은 1000조 달러의 GDP였고 3자 동맹은 750조 달러의 GDP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구와 면적에 비하면 GDP에서는 3자 동맹이 경제력이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1인당 1년간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3자 동맹 측이 그 당시에 2,900불이었고 연합국 측은 1,500불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연합국이 3자 동맹국의 절반에 달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비교에서 우리는 3자 동맹국이 지역이나 인구에 비하여서는 월등 부족하였는데 경제력에 있어서는 연합국보다 우세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는 같은 유럽 내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통통신이 수월한 반면에 일본과 독일 그리고 일본과 이탈리아와는 바다 건너서 대륙과 대륙을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자 주축동맹의 의미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탈리아의 귀족 가문으로는 20세기에서 주니오 발레리오 보르게제라가 유명하였습니다. 그는 무소리니의 통치하에서 해군 제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때부터 나치 독일로 이어온 정보 조직이 있었습니다. 3자 동맹 당시 1940년 이 정보 조직의 수장은 비렐림 카나리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토모유키 야마시다는 바이마르 공화국 때에 일본 무관으로 독일에 파견되어서 카나리스와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눈 일이 있었고 또 독일의 정보 조직의 천재 라인하르트 게일렌과도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1941년 4월에 독일의 히틀러를 만났고 며칠 후에는 이탈리아의 무소리니도 만났습니다. 이는 1940년 3자 동맹이 맺어진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야마시다가 히틀러를 만나고 무소리니를 만나서 무엇을 기도하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탈리아의 귀족 출신인 보르게제와 독일의 카나리스 장군과 만나서 극비에 붙여진 3자 동맹의 특수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것만은 정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지금까지도 비밀에 붙여져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의 특수임무는 BCY 미션으로 불려졌습니다. B는 이탈리아의 귀족 보르게제, C는 독일의 정보 장군 카나리스, Y는 야마시다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BCY 미션, 이것이 3자 주축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3자 주축 동맹을 그들은 로베르토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베를린, 도쿄에서 앞글자만 따서 떼어서 발음하게 되면은 로베르토라는 이탈리아의 사람 이름이 됩니다. 그들은 3자 주축 동맹에 있어서 중요한 세 나라의 수도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로마, 베를린, 도쿄를 따서 로베르토라고 불렀습니다. 3자 주축 동맹이란 말 대신에 저들은 항상 로베르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업무는 BCY라 불렀습니다. 보르게제는 이탈리아의 해군 제독이었고 카나리스는 독일의 정보 장군으로서 정보 체제를 장악하고 있었고 야마시다는 싱가포르와 말라야에서 영국인들 사이에 싱가포르의 호랑이라고 불려진 무서운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BCY 사업은 전 세계에서 금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금을 모아서는 필리핀으로 운반하여서 거기에서 다시 재련하여서 금괴를 만들어서는 남아메리카로 운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페루에는
19세기 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서 후지모리라고 하는 일본인이 페루의 대통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재련된 금괴들은 독일과 일본의 잠수함에 실려서 심해를 통하여서 잠수하여서는 태평양을 건너서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BCY의 주 업무였습니다. 야마시다가 1941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만나고 독일의 히틀러를 만난 이유는 3자 동맹에서 금괴를 남아메리카로 운반하는 것을 의논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야마시다는 일본에서는 히데키 도조와 이에 대하여 상세히 의논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막대한 금을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로 옮겨 놓으면 결국에는 미국의 근처에 엄청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금으로 달러를 태환하게 되면 미국은 경제적인 마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과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3자 주축 동맹들에게 굴복시키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작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BCY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과는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굴복시킬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예기치 않았던 일로서 3자 주축 동맹을 위해서는 실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불갑을 미국에다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총통의 지위에서 전쟁성 장관까지 역임하여서 세계대전을 진두지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기습작전은 사전에 3자 주축동맹에서 의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히데키 도조가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사전에 의논 내지 협약을 하려고 했다면 그러한 무모한 기습작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인하여서 3자 주축 동맹에 대하여 방어 차원을 더 높이고 일본에 대하여서는 명치 유신 이후에 경제적인 발전과 군사적인 발전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습니다. 3자 주축 동맹에서 지구촌의 금괴들을 남아메리카의 페루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등으로 운반하려던 BCY 미시온은 해면 위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연합국의 거세진 통제로 인하여서 잠수함에 의한 운반이 3자 주축 동맹에서 제3 거론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잠수함 제작의 경위를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집니다. 당시의 독일에서는 212 타입, 212 타입을 생산해내고 있었는데 길이는 65m에 넓이는 7m 정도로서 수면 밑으로는 5너트 정도의 속력과 100m 잠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잠수함도 거의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1943년부터 독일과 일본에서는 더 거대한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잠수 능력도 거의 200m까지 잠수할 수 있고 속력도 7노트 내지 8노트로 향상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대규모의 잠수함 제작이 무슨 이유로 필요하였던 것이겠습니까? 독일의 U534는 길이가 76m이고 넓이가 7m인데 230m까지 깊이 잠수할 수가 있었으며 잠수 해서의 속력은 7.5노트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잠수함 I-400은
길이가 122m, 넓이가 12m, 그리고 속도가 8노트의 잠수 능력은 120m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거대한 잠수함이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1943년부터 대규모의 잠수함을 제작한 동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쟁 중에 연합군과 함께 해전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금괴를 한꺼번에 많은 양을 안전하고 빠른 방법으로 남아메리카로 운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수함의 규모가 거대해지면 사실은 해전에서는 불리한 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1943년도에 독일과 일본에서 제작한 잠수함의 규모는 전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량의 금괴를 운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은 1944년 6월 23일 연합군의 폭격에 의하여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일본의 거대한 I-52형의 잠수함에는 2톤의 금괴와 228톤의 모리브데늄, 텅스텐, 티타늄 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군인 100명이 또한 그 거대한 잠수함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태서양을 항해하였는데 프랑스의 로리엥 나치독일 잠수함 기지로 향하다가 연합군의 폭격과 함께 물밑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일본 잠수함의 잔해가 심해에서 1995년 7월 18일에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 잠수함은 길이가 108m, 넓이가 9m, 그리고 속도는 물 밑에서 잠수하여서 7.5노트, 또 잠수 깊이는 120m의 일본 잠수함 I-52형이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에 이탈리아에서는 남아메리카로 금괴를 운반하는 일에서 물러서고 독일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 비밀 작업을 대형 잠수함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촌의 금괴들을 페루로 옮기는 일은 독일과 일본에 의하여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극비리에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1944년도 일본 대형 잠수함 I-52의 경우였습니다. 또 같은 해 독일 잠수함 U-196이 싱가포르를 경유하여서 바타비아, 자카르타에서 일본 잠수함을 만나서 페루로 향한 이후에 실종된 것도 이와 같은 금괴 이동 업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히데키 도조의 일본은 금으로 만들어진 각종의 문화재들을 수탈하여서는 상기와 같은 금괴들을 만들어서 페루로 이동하는 업무를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물밑에 잠수함을 통하여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금괴를 만드는 일을 필리핀에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일의 주동자는 토모유키 야마시다였습니다. 그래서 1944년경에는 이른바 야마시다의 금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서 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나치 독일과 당시 일본이 수탈한 각종의 문화재들을 다 녹여서 금괴를 만들어 페루로 운반하는 일을 그가 진두지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축동맹에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다량의 금괴를 페루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등지로 운반해야 했던 일입니다. 1943년 5월 독일과 이탈리아 군대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영국군에게 패전을 당하면서 세계 전세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서도 1944년부터는 일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자 주축동맹에서 시급한 것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굴복시키는 일을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독일과 일본에서는 거대한 잠수함을 이용하여서 금괴들을 부지런히 페루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작전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고증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1944년에
일본 잠수함과 독일 잠수함이 포착되어서 이러한 주축동맹의 비밀스러운 금괴 이동의 사건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44년도에 필리핀에 미군들이 진군하여서 야마시다 장군과 함께 극심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마시다는 필리핀에서의 금재련 작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잠수함이나 일본 잠수함에 옮겨 실어서 페루로 이동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처지가 되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리핀 마닐라 북부 카가얀 계곡에다 금괴들을 숨겨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무기창고와 비밀 병기의 개발 등을 위하여서 175개의 작고 큰 터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8번 터널에다 다량의 금괴를 보관하였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으로 페루로 보내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6월 어느 날 야마시다는 타케다 왕자와 함께 제8번의 터널에다 다량의 금괴를 보관하고 거대한 금으로 제조된 불상과 수탈해온 문화재와 보물들을 다 숨겨놓고서는 170여 명의 부하들과 일본군들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축하 파티를 열고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에 야마시다는 아무도 모르는 중에 타케다 왕자와 함께 살며시 그 터널을 빠져나온 다음에 즉시로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여서 터널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였습니다. 터널 내부에서 파티를 즐기던 일본인들과 필리핀 일꾼들은 그 터널에 생매장된 상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타케다 왕자는 잠수함을 타고 일본 본국으로 돌아가고 야마시다는 일본의 항복 이후에 미국군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영국군에게 넘겨져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마시다의 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는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전기사를 문책하여서 제8번 터널을 알아낸 메가다 장군은 거기에 보관된 금괴와 금불상과 기타 문화재들을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전하였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경비를 다시 회수할 수 있고 공산주의 이념의 세계화를 저지할 만한 그러한 예산으로는 충분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금백합작전이라고 하는 1940년 주축동맹이 맺어지고 난 직후에 히로히토의 동생인 치치부 요시히토와 사촌동생인 다케타 추데요시에게 히로히토는 명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부터 금과 각종 문화재 및 보물들을 수탈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본부를 싱가포르에 두고 그리고 치치부와 다케다는 금백합작전의 본부를 1943년 초에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의 루촌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는 야마시다가 독일과 함께 필리핀에서 금을 재련해 금괴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백합작전은 금괴를 만들어서는 페루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에서 1944년까지 치치부와 다케다는 필리핀의 루촌 지역에다 175개나 되는 터널을 파고 거기에 다량의 금과 골동품과 다이아몬드 등을 비밀리에 보관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본군을 진두지휘하고 주축동맹과의 비밀 작업을 수행하던 야마시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상당량의 금괴가 금백합작전과 함께 필리핀에서 페루로 보내진 것으로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사건은 없기 때문에 야마시다 금과 금백합작전과는 서로 분리하여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치 여객선의 이름이 나치입니다. 나치 독일이 아니라 나치 여객선이 1944년 11월 5일에 필리핀의 마닐라만에서 미국의 폭격기의 공격에 의하여서 침몰된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이 나치 여객선, 이것은 1970년도에 마르코스가
그 선박을 인양하였을 때는 거기에서 1800개의 금괴가 들어있는 구리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상병들을 필리핀에서 일본 본국으로 운반하는 배들 중에 텐노마루라는 선박이 있었습니다. 가나카와 현의 요코수카 해군기지에 도착할 때에는 부상병만 운반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금괴를 3,000톤을 운반하였습니다. 이것은 1945년 초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재련된 금괴들이 수천 톤씩 일본 본토로 옮겨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와마루라는 선박은 1945년 4월 중국의 남해 근방에서 침몰하였는데 거기에는 40톤의 금괴와 12톤의 플라티늄과 다량의 다이아몬드 그리고 기타 보물들이 탑재되어 있었던 것이 1987년도에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금백합 작전에서 수탈하여서 일본 본토로 운반하는 도중에 사고로 인해 중국의 근교에 침몰한 경우입니다. 또 중국 북경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신의주를 경유하여서 육로를 통하여 부산 문현동으로 약 500톤의 금괴들을 옮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잠수함에 장착할 의뢰들을 양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도 5월 이후에는 그러한 육로로 금을 옮기는 일도 수월치 않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다시 금을 옮긴 해로가 미군들에 의해서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2차 대전 중에 3자 주축동맹, 즉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이 지구 경영 전체를 도맡고자 하는 야심의 3자 주축 동맹에서는 금에 대한 관심사가 컸습니다. 그래서 금을 페루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즉 남아메리카 쪽으로 옮기는 일, 또 나중에는 일본 본토로 금을 옮기는 금 백합 작전, 이러한 것들이 2차 대전 한참 그 중에 병행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금에 대한 작전, 이것은 주축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동맹을 하게 된 원인이고 계속해서 이 금에 대한 작전을 진행했으나 역사에는 알려지지 아니한 사건입니다.